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한국 가나전 축구도 지고 또 화물연대 파업, 정무의 엄부 개시 명령,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우리 정부가 할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손님을 모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대책을 마련하신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일하셨던 분이신가요? 예, 제가 29년 동안 일하고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시작하신 다음부터 보건복지부에서만 29년 동안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네. 예, 제가 초임은 저쪽 국립의료원에 근무를 했었고요. 네. 식약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파견도 많이 나가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국립의료원이나 식약처도 대체로 비슷한 동네라고 할까요? 국민들의 건강, 또 보건, 복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들에 계셨나요? 예. 네. 자, 일단 장애계 요구는 사실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철 관련해서도 이동권 요구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고 또 장애인을 보호해야 되는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발달장애인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배경이 뭔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하고 또 자폐성 장애인인데요. 아마 지금 25만 명 정도가 있고 전체 장애인으로 보게 되면 10% 정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인들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정지 상태인데 발달 장애는 해마다 3% 정도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달에 사실은 우리 부모님하고 발달 장애인 아이가 같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그 장애인 복지관을 가셔가지고 우리 발달 장애인 돌봄은 획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 헌법이 물론 87년에 바꿔서 그러는데 신체 장애자라는 표현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정신장애라든지 이런 거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발달 장애를 콕 집어서 하는 건 좀 의미 있는 진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시설에 계신 분들도 있고 밖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발표하신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돌봄 체계입니다. 네. 사실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24시간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돌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많이 그것을 했습니다. 24시간 돌봄 체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산도 상당히 들게 됐는데 지금 전면 시행은 아니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먼저 시범 사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중에 체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좀 해보고 나서 거기에 맞게 하는 전면 시행은 24년도 6월 달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시범은 얼마 정도의 기간을 상정해서? 시범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저쪽 광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요? 네, 광역시입니다. 20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10월 달부터 내년 5월 달까지 연구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4시간 돌봄 체계라는 건 개념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낮 시간도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녁 시간 같은 경우도 돌보는 그런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70%가 넘거든요. 그렇죠. 일반 장애인들은 한 20%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도우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도 좀 도와드리고 저녁에도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최중증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건 그야말로 밤 10시 이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돌봄을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광주광역시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그걸 해보고 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봐서 어떻게 짤지를 다 한 다음에 24년도 6월 달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일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제가 우리 관계자분들과 장애인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최중증이라는 게 뭐냐. 그런 데에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최중증이라는 건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분을 그렇습니다. 의미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장애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이 심한 장애, 네. 심하지 않는 장애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장애 같은 경우도 많은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낮 시간도 필요하고 밤 시간도 필요하지만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2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본격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재가 장애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뭐 많이 그렇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시설에도 한 2만 3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네네. 아니 24시간 돌봄을 해야 될 대상은 재가 분들이죠.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소득 보장, 일자리 지원 이런 것도 강화하시겠다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소득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연금이 있는데 지금은 현재 월 38만 7,500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40만 1,95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상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 수당 같은 경우가 월 4만 원을 이렇게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도 15년 이후에 아직까지도 한 번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6만 원 정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재정으로 지원한 일자리 같은 경우가 금년 2만 8천 개인데 내년에는 3만 개 정도로 2천 개를 확대를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강서에 있는 기쁜우리 복지관을 가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바리스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에브리싱이라는 그 이렇게 중증의 카페인데요. 현재 76개에서 96개로 20개소로 확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발달 장애인을 어느 사업장에서 일정하게 고용하면 그분에 대해서 고용 장려금을 뭐 기업체에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식인가요? 예. 다양한 체계가 있습니다. 아이가 에브리싱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 6천여만 원을 지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 2분을 고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96개가 되면 20개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40명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도 이제 지금 302명인데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좀 공적인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청사에도 그 구내 커피숍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의 고용부터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시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런 그 카페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멀리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사업장에 이렇게 고용되는 것은 여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장애인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시작은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드라마가 올해 아주 히트친 드라마가 있었죠. 우영우라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그런 천재적인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발달 장애인은 현실에서 사실은 찾아보기는 어려운 건데 그건 능력이 안 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 뒷받침을 못 해드렸다 이런 반성도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열심히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영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자폐성이 있지만 그거를 부모님이라든지 잘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결국은 좋은 학교도 가고 한편으로는 이 뭐랄까요 변호사 그 활동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영우가 또 장점이 있잖아요. 법전을 통째로 이룬다는 그런 또 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사실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하고 현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게 좋은 어떤 모델, 지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저도 그거 보고 많이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사실 그것에 따라서 사회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혜택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뭐 계속 앞서서 점검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한 전체 예산이 2023년 총 예산이 줄었다 이런 지적도 많고요.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예산 늘어났습니다. 예산 늘어났는데 지금 정부 전체 예산이 지난 금년 607조에서 내년도 639조로 5.2%가 늘어났거든요. 물론 그런데 그렇죠. 복지부 예산도
지금 97조에서 109조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금 관련 예산이고 실제 필드에서 쓴 예산은 줄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필드에서도 저도 이렇게 계속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난해 집행이 안 되었던 것을 사실 제가 줄였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올해가 4조 874억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그 4조 5,361억 원 해가지고 딴 데보다도 훨씬 많이 11.1%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080억 원에서 2,528억 원을 해가지고 2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뭐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들 언론 보도도 많았고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줄지 않았고 그래서 2022년에 물론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2년에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는 2023년에도 그대로 또는 조금 더 느는 방식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절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예산 심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 예산 관련해서는 뭐 일단 야당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복지 예산은 사실 여야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 예산은 여당, 야당 모두 이렇게 챙기는 예산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약자에 관한 예산이잖아요. 노인도 그렇고 아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한 철저하게 지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모급여가 영세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급여 내년 70만 원을 주게 돼 있고 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 있잖아요. 지금 30만 원 8천원쯤 되고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거요? 기초연금입니다. 내년 32만 2천 원까지 늘게 되기 때문에 그건 많이 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연금 영세 70만 원은 아이를 낳으면은 부모급여입니다. 월 70이요? 월 70입니다. 저도 애 둘 낳아봤는데 그런 거는 사실 대한민국이 하여튼 정권이 어떻게 가든 간에 차근차근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권과 상관없이 사실은 저희가 돈을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했던 우리 아동에 대한 거 또 어르신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 알뜰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건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그런 대책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이긴 합니다만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사각지대 허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립청년도 2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원 세모녀에 대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열심히 좀 정책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모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자립청년은 그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 세모녀 같은 경우도 좀 더 많이 발굴을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수원에 계신 분이 사실은 화성에 사시는 분인데 수원을 이사를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저희가 발견을 못한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단수 또 뭐 단전이라든지 건강보험 체납정보뿐만 아니고 채무라든지 질병정보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34개를 44개까지 확대를 하고요. 철저하게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찾아내게 되면은 많은 이렇게 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둑하게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선지원 후 조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보통 50만 원 정도를 먼저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사상 초유로 우리 기초생계 그 중위소득이 5.47%가 전년 대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는 이렇게 생계비로 보게 되면 현재는 월 153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162만 원을 해가지고 9만 원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하게 저희가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차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뭐죠? 이렇게 책임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슨 나쁜 일 생기면 다 내 책임 아니야, 뭐 이런 태도가 공직자들에게 많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비판도 했는데 수원 세모녀의 비극적인 사태가 보건복지부 책임이다. 우리가 잘 못 챙겨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태도입니다. 아닙니다. 고마운 태도이고요. 무한 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무한 책임이다. 맞습니다. 시설에 대한 얘기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쟁점이 많습니다. 탈시설이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탈시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좀 선택도 해야 된다. 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정부의 기조는 어떤 겁니까? 그 탈시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 사실은 장애인 거주지에서 나와가지고 지역사회로 이렇게 네네,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서울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탈시설의 방향은 좀 잡아놓고 예, 있는 예,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지금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2만 8천 명이 있는데 네. 그중에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2만 3천 명이 있어 80%가 넘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90년도 중반에 장애인 업무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지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시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시설을 나가가시고 지금은 지역사회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회가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80%가 이제 그 우리 발달 장애인인데요. 저희 생각에서는 정부는 일단 장애인과 그 가족의 희망에 따라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이냐 탈시설이냐를 그렇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바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종의 선택형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에 가게 돼서 행복하게 산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행복이고 또 하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또 탈시설 문제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할까만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의도에 갔더니요. 네. 여의도 가서 잠깐 점심에 나왔더니 여의도 이쪽에는 탈시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고 네네. 건너편에서는 탈시설은 안 된다. 네. 시설에 있어야 된다는 분들도 서로 두가 동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가치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저희가 모델 개발을 위해서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400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700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설에 나가서라도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맞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복이 기준이다. 우리는 당사자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약자가 뭐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에서 헌법도 그렇지만 약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약자 복지를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는데 약자 복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약자 복지는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통 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를 말하는 거고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4%를 인상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를 두텁게 보호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장애 수당을 또 인상해주고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립준비 청년이 있습니다. 시설에 나와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보육원 같아서 나온 그렇습니다. 분들이요. 예, 예. 자립수당도 월 30에서 40만 원으로 내년 인상을 하게 돼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상을 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보게 되면 사실은 지배 문제잖아요. 나가서 살 곳이 없잖아요.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2,000호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지금 좀 무상 임체 기간을 지금 20세에 돼 있는데 대학 졸업할 때 시즌인 22세까지 하도록 하고 그런 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 어르신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 30만 8천 원에서 30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박에 많은 걸 바꾸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라도 늘려가고 그렇습니다. 또 국민들의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좀 챙기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